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중국어가 아닌 한글이 등장하면서 전국이 들썩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이 중국어 사용을 거부하고 한글만 사용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국제 언론 또한 주목하기 시작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이례적인 현상의 한 언어학자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差響個運作裏面呢，就唔會係每年都係個物業都記嘅。咁咧就如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라고 합니다. 홍콩의 저명한 언어학자죠. 사실 저의 실제 이름은 리우 민호예요. 어머니가 한국인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시끄럽게 자기 주장만 하는 곳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오늘은 이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몇 년 전 홍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리마다 시위대가 가득했고 도시는 분노와 절망으로 들끓었죠. 저는 그때 국제 언어 변화와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어의 세계적 확산, 중국어의 경제적 영향력 같은 주제였습니다. 한국어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의 연구실 동료 왕 교수는 더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한글,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고 했어요. 일본어보다도 못하고 중국어의 격식에 비하면 유치하다며 코웃음 쳤습니다. 한 번은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인 학자의 연구를 보고 그저 소국의 자기 만족적 연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하기도 했죠. 심지어 한국 음식은 중국 요리의 변형에 불과하며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독창성이 없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는 왕 교수 말이 일리 있어. 한류는 좀 과장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한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논문을 쓰던 중 창밖으로 시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았죠. 검은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시위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경찰의 방패 소리와 시위대의 함성이 뒤섞인 상황에서도 저는 침착하게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이런 사회적 격변기에 사용되는 언어 패턴의 변화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었죠. 수많은 피켓과 현수막 사이를 지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예상대로 중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자유를 달라, 홍콩을 지켜라, 민주주의는 물러서지 않는다와 같은 익숙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가끔 광동어 표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둥글고 네모난 형태가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낯선 문자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중국어나 영어가 아니었죠.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선명하게 자유는 말에서 시작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가 싶었어요. 어쩌면 한국인 관광객이나 한류 팬이 그냥 지나가다 합류한 건가 했죠. 하지만 몇 걸음 더 걸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한글 피켓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자유를 위한 외침 같은 문구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피켓을 든 사람들은 모두 홍콩인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죠. 이들은 왜 한글을 선택한 걸까요? 중국어로 쓰면 당국에 바로 감지될 위험이 있다고 해도 영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홍콩에서 왜 하필 한글일까요? 중국어도 영어도 아닌 한글이 왜 시위 현장에 등장한 것일까? 학문적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용해 멀리 있는 피켓들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꽤 많은 한글 피켓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시위대 10명 중 1명은 한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있을 때 왕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한글 피켓 사진을 보더니 흥미로운 발견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왕 교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이게 뭐가 대수냐?
요즘 젊은 애들이 한류에 빠져서 쇼하는 거야. 깊이 없어. 며칠 지나면 사라질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학문적 가치는 전혀 없어. 왕 교수는 의자를 돌려 다시 자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더니 덧붙였어요. 그런 시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청나라 시대 관용어 변화 연구나 진행해. 그게 훨씬 가치 있을 거야. 그의 태도는 분명했어요. 이건 학문적 가치가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 교수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며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글 피켓을 든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태도, 주변 시위대와의 관계, 무언가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시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한글 피켓을 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죠. 시위대는 전날보다 더 많았어요. 경찰과의 대치 상황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골목 곳곳에서 최루탄 연기가 피어올랐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글 피켓을 든 젊은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여러 명이 모여있는 작은 그룹을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언어학자인데 왜 한글을 사용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청년 하나가 경계하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제 대학 신분증을 보여주자 조금 경계심이 풀린 듯 했습니다. 감시 때문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중국어는 감시받습니다. 정부의 AI 시스템이 중국어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글은 그들의 시스템이 잘 인식하지 못해요. 다른 청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줘요.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니까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글을 배웠어요. 지금은 우리의 저항 수단이 되었죠. 그들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저항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자유의 언어였어요.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5명의 젊은이를 더 만났어요. 모두 20대 초반이었죠. 이들은 비공식적인 한글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가사를 통해 한글을 배우고 그것을 시위 문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노트북을 열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암호화된 메시지 그룹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글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그들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류 팬으로서 한글을 배웠어요. 하지만 시위가 격화되면서 우리는 깨달았죠. 한글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선택이었고 생존 전략이었어요. 중국어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의식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와 연구실에 앉아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한글이 홍콩 시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언어 현상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현상이었습니다. 왕 교수의 말처럼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라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 더 확산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죠. 자유를 향한 외침으로서의 한글. 이것은 제가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홍콩에서의 한글 현상을 연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시위는 격화되었고 한글 사용자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방에 초대받아 한글로 된 메시지들을 번역하는 일을 돕기도 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문자일까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한글 관련 논문과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이 담긴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세종대왕의 의지가 있었죠. 이론적 연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가 탄생한 곳, 한국으로 직접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측에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홍콩 시위에서 나타난 한글 사용 현상 연구라는 주제로요. 왕 교수는 여전히 비웃었지만 학과장은 흥미로워했어요. 2주간의 한국 방문이 허가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왕 교수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정말 가는 거야? 그 작은 나라에. 시간 낭비야. 한국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겠어? 그의 말에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방을 꾸리며 홍콩 시위대의 한글 피켓 사진들과 연구 노트를 챙겼어요. 그리고 이미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 교재도 넣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낯설지만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한글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책과 사진으로만 보던 한글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공무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연구입니다. 한글을 연구하러 왔어요. 공무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건네자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첨단 건물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둥글고 네모난 문자들이 도시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 사이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왕 교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착했나? 그 나라. 길거리 냄새나고 복잡하기만 할걸. 연구 가치가 있을지 의심스럽네. 메시지를 읽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왕 교수의 말과는 달리 서울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첫인상은 좋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저는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동상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이 동상 앞에서 경건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한국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종대왕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나 봐요. 동상 옆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한글 창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펼쳐졌어요. 가장 눈에 띈 것은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었습니다. 원본은 국보라고 했어요. 안내원이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읽을 수 있도록 1443년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들여온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한자 학습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자를 완전히 습득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안내원의 말에 따르면 한글은 단 몇 일 만에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며 놀라운 사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이을 기본 요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철학이 담긴 체계였어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 교수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 전문가로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 그리고 창제 날짜까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입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중심이라는 점이죠. 김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당시 양반들은 한자를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백성은 문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것은 15세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 신념,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훈민정음 원본 페이지의 디지털 복원본을 볼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가엾이 여겨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600년 전 한 임금이 자국민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이런 사례가 세계 역사에서 또 있었을까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말의 도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이다. 평등과 실용, 그리고 인본주의 철학이 담긴 문자 체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600년의 철학을 담은 살아있는 유산으로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글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서울의 일상을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자료를 충분히 모았으니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홍콩의 지하철도 깨끗하지만 서울은 더 정갈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질서였어요. 출퇴근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눈에 띈 것은 노약자석이었습니다. 홍콩에도 물론 있지만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그 자리를 비워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어요. 쇼핑의 중심지라고 들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어요. 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했는데 점원이 과하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홍콩이나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구매를 결정하고 카드를 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당연히 한글이었지만 QR코드를 스캔하니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메뉴가 스마트폰에 나타났어요. 이런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죠. 음식을 먹는 동안 옆 테이블의 가족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 식당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오후에는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야채를 팔고 계셨어요. 제가 외국인임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맛보라며 귤 하나를 건네주셨죠. 그 순간 왕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기로 유명해. 그의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거리를 걷다가 한 청년 그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자원봉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글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어요. 길거리 간판, 지하철 안내문, 메뉴판, 스마트폰 앱 모든 곳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글로 소통하고 한글로 정보를 나누고 한글로 감정을 표현했어요. 한글은 이 문화를 완성시키는 열쇠였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과학적인 이 문자가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질서 그리고 따뜻함의 바탕이 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서 왕 교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나? 뭐 흥미로운 것이라도 발견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그렇게 연구 일정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홍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질서 있는 거리,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세종대로 근처의 조용한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현대적인 서울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한옥마을에 도착하니 정갈한 기와 지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가옥들을 감상했어요. 한 작은 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글로 책의 향기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점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로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시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글을 연구하고 있어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글요? 외국인이 우리 글자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드문데요. 그 말에 저는 제 연구와 홍콩에서의 한글 사용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셨습니다. 한글, 세계를 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책을 가져가세요. 한글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근처 한옥 카페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책에는 한글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으며 문득 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선입견과 지금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고 시끄러운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존재감 없는 나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죠. 홍콩 시위대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었어요. 조용한 한글 간판 앞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안다고 느꼈어요. 이 문자가, 이 나라가 왜 특별한지. 문화는 무기였고 한글은 그 칼날이었습니다. 억압받는 이들이 자유를 위해 선택하는 언어. 그것이 한글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연구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논문 제목을 한글, 억압받는 자들의 언어가 되다로 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기 체계가 아니라 인류의 평등과 자유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문화적 유산 중 하나이다. 이후 홍콩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학에서는 제 연구 보고서가 큰 관심을 받았어요.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죠. 발표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왕 교수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 그리고 홍콩 시위에서 한글이 사용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세계관이며 자유를 향한 외침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혁명적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홍콩 시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죠.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 연구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됐다. 그의 말이 놀라웠습니다. 가장 완고했던 반한 인물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죠. 발표 이후 대학에서 한글 특강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한글의 기본 원리와 한국 문화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실은 항상 만석이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는 홍콩 시위에 참여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글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제 여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어요. 문화와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논문의 마지막 교정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제 이름이 실린 첫 단독저서 한글, 자유를 말하다가 곧 출판될 예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홍콩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한글 피켓을 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데스크에 놓인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세종대왕 기념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결국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문화의 깊이, 언어의 철학, 그리고 민족의 품격을. 우리가 가진 이 언어, 이 문화는 세계가 배우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이것은 제 다음 강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 그것은 다름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자유다. 한국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준 이 여정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쿄의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며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학교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이후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이후 한 교사의 폭탄 발언이 터져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中小企業や労働組合のない職場で働く人を含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나나미라고 합니다. 도쿄에 있는 가이세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죠.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 중 하나예요. 정치인, 기업인, 학자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을 정도죠. 저 또한 일본 상류층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관료 집안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죠.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출신이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곤 했죠. 할아버지는 한국이 늘 일본을 욕하면서도 일본 기술과 문화를 베낀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 문제를 이용해 일본을 괴롭히는 나라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부모님도 이에 동조하며 한국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셨어요. 녹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표정만으로도 동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니면서 너무 단정 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학교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미유키는 케이팝을 좋아했고 아카리, 유미, 사유리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만 고집했죠. 유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이죠.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가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보다가도 누군가 들어올까 화면을 급히 닫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답을 구할 곳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3학년 수학여행에 관한 발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교탁 위에 선 담임 선생님을 향했죠. 하와이, 발리, 아니면 싱가포르, 모두들 멋진 해외여행지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교실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왜 하필 한국이냐는 항의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에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냐는 걱정, 차라리 일본 내에서 여행하자는 제안이 쏟아졌어요.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교탁 앞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교실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야마모토 리카는 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리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리카는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하고 자신의 부모님도 한국 여행을 절대 반대할 거라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리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조하며 수학여행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학교로 빗발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낼 수 없다며 학교 측에 강하게 반발하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결국 학교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무실을 오가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안전성, 교육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UN 안전지수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일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통계,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고 해요. 설명의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가 찬성하며 한국 수학여행이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가 미쳤다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곳을 왜 가야 하는지 분노했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을 모아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던 한국 여행에 대해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평소 조용하던 아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한국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그 말에 교실 공기가 잠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카도 동조하며 말했어요. 난 원래 한국 드라마 좋아했어. 직접 가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루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하잖아. 가서 진짜 한국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던 친구들 중 일부가 점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교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너네 친한이야?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교실에 떨어졌습니다. 리카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우리 학교가 한국 가는 걸 정했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 바뀐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한국한테 당한 게 얼만데. 리카의 말에 한국에 호의적인 발언을 했던 친구들은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아유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마치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한국 여행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심한 걸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를 더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 공책에 무의식적으로 그린 작은 동그라미들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교실 밖복도에서는 다른 반 학생들도 비슷한 논쟁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학교 전체가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찬반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도서관에 들러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몰래 펼쳐보았어요. 컬러풀한 서울의 야경, 전통 한옥마을, 현대적인 쇼핑센터. 생각보다 멋진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니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2주 후면 직접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2주 뒤 드디어 출국 당일이 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 진짜 가야 해?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서는 불평과 한숨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을 끌며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지막까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제 가방에 비상약을 더 넣어주셨죠. 특히 야마모토 리카의 부모님은 리카를 붙잡고 조심하라며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리카의 아버지는 마치 딸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마치 우리가 무슨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학생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우리를 싫어할까? 그런데 입국장을 지나며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귀에 여기저기서 작은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공항이 엄청 크잖아. 미유키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인천국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와이파이가 일본보다 빠른데?
다른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인터넷 속도가 빨랐어요. 공항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존이 있었고 연결도 쉽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스마트 안내 로봇이었어요.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를 했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마트 안내 로봇이 일본어로 말해주네. 하루카가 로봇 앞에서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로봇은 친절하게 출구 방향과 환전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어로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더 놀라웠어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시스템에 몇몇 학생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야마모토 리카가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웃기지 마. 리카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약간의 당혹감이 보였어요. 아마 리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뭔가 예상과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과 실제 보는 모습이 달랐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것, 그리고 부모님과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했어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하지만 간판의 글씨와 도로 표지판이 다른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첫 번째 일정으로 인사동과 북촌한 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인사동 거리에 들어서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공예품 가게와 현대 갤러리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리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더 많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네. 일본 교토랑 비슷하기도 하고.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정갈하고 우아했어요. 저는 경사진 골목길을 오르며 푸른기와 지붕과 흰벽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골목 중간에 있는 작은 도자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도자기에 푸른빛 그림이 그려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가게 주인이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사장님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일본 손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리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가게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할 거라는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도자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아백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일본어로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작은 도자기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식당에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의 맛에 친구들도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심지어 리카도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식당 주인이 다가와 일본어로 물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주인의 미소 띤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보다 다들 친절해.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 선생님이 이곳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건물의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딱딱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여기 좀 무서운 분위기야. 아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관광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학생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자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좁은 감방, 고문실, 고통 속에서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문 도구들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형구들, 물고문 기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설명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에 다다랐을 때 모든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소녀의 이야기. 사진 속 그녀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우리랑 같은 여고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리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이런 걸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지? 하루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혼란이 보였어요. 저는 전시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명단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기록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들.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제가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니.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버스에 오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은 방금 본 역사적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독립운동가의 손자인 김준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지만 그 눈빛은 묵직한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진실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노란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일본 헌병대가 직접 작성한 신문 기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내민 자료에는 고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일본군 문서가 있었어요. 일본어로 씌어진 공문서들은 분명 일본 관리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신문 기사도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일본 정부도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일본 교과서에는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항상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야마모토 리카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리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였어요. 우리 글자, 우리 도장, 우리 관리들의 서명.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왜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지 질문했어요.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방문했어요. 소녀상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평화롭게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가 일본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작은 목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본인도 이런 아픈 역사를 알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소녀상 주변을 걸었어요. 리카는 멀리 떨어져 혼자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연필로 천천히 글을 썼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토 나나미라고 적었습니다. 조용히 그 쪽지를 소녀상 앞에 놓았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아무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와 친구들은 많은 생각에 빠졌어요.
학교 생활은 겉으로 보면 평소와 같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나타났어요. 점심시간 교실 구석에서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루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이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야마모토 리카조차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반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좁은 감방, 유관순 열사의 사진, 소녀상 앞에서 기도하던 일본인 유학생의 모습. 일주일 후 역사 수업 중에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본 자료들에는 일본군이 직접 남긴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사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수업 후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수업 후 이야기는 없었어요. 대신 다음 날 학교 측에서 저를 불러 경고를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수학여행 일기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동참했어요. 우리는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가 참여했을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가장 강경한 반한 감정을 보이던 그녀가 이제는 조용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변화는 분명했어요. 저 역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사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왜곡되거나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점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궁금해하며 우리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우리가 반일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우린 그저 진실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들과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진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번 한국 수학여행을 통해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한쪽 면만 보여주었던 거였어요. 진정한 역사는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도 희망찬 미래의 가능성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는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명문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거센 논쟁이 벌어지며 미국 교육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이라면 코웃음치던 그들의 태도는 한 번의 수학여행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And it's really like it's where most people want to live in, have a job, hav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사추세츠의 그로튼 스쿨 3학년 에단 콜린스입니다. 우리 학교는 하버드대 예비반이라 불릴 정도로 명문 고등학교이죠. 졸업생 절반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엘리트 학생들이니까요. 저는 항상 저희 학교보다 좋은 곳은 없다는 자부심으로 살아나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크리스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은 들어오자마자 특별한 소식이 있다며
이번 학기 국제문화체험 수학여행지가 결정됐다고 발표하셨어요. 교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매년 우리 학교는 3학년 학생들에게 해외 체험 기회를 주로 유럽이나 일본, 중국 같은 곳으로 갔었으니까요. 친구들은 모두 파리, 로마, 도쿄를 기대하며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후 선생님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 목적지는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교실은 정적에 빠졌죠. 잠시 후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라니. 솔직히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과 K-팝 정도였으니까요. 반 뒤편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였죠. 학교에서 제일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친구입니다. 크리스틴 선생님은 미소를 유지하며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우 흥미로운 나라이며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동시에 최첨단 기술 강국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브라이언은 코웃음을 치며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문화적으로 풍부하지 않냐며 한국이 뭐가 있냐는 투로 반문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하지만 곧 침착하게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이번 여행은 새로운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가 제게 제 생각을 묻는 눈빛을 보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들리는 북한 문제, 유튜브에서 보는 BTS 같은 아이돌 그룹, 그리고 삼성과 현대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잘 몰라서 뭐라 못하겠고 가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브라이언은 제 대답을 듣고 비웃듯 제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며 한국은 다 짝퉁의 가짜고 BTS 같은 거나 좋아하는 나라라 별 볼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교실 앞쪽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제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니의 눈빛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죠. 불편한 침묵이 교실을 감쌌어요. 크리스틴 선생님이 단호하게 브라이언에게 그런 편견은 우리 교실에서 환영받지 못하며 모든 문화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어요. 브라이언은 어깨를 으쓱하고 무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죠. 제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브라이언의 말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저는 정말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들리는 북한 문제, 유튜브에서 보는 BTS 같은 아이돌 그룹, 그리고 삼성과 현대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죠. 교실에서 나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한국이라 정말 어떤 나라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의 말처럼 볼 것 없는 곳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매력이 있는 나라일까? 머릿속에 질문만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3학년 문화체험 수학여행 대한민국, 서울, 경주, 부산 코스라는 제목과 함께 일정표와 방문 장소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친구들이 3355 모여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코스였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제이크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죠. 작년에는 런던, 에든버러, 더블린 코스였대. 그런데 우리는 한국이라니. 매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대부분 유럽이나 최소한 일본 같은 인기 있는 목적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이 친구들을 이끌고 게시판 앞으로 다가왔죠.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 서울, 경주, 부산, 뭐하러 거기에 가나? 브라이언이 포스터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브라이언을 쳐다봤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눈치였죠. 한국 음식은 다 맵고 냄새나잖아. 기술도 일본 따라잡지도 못했고. 브라이언이 계속해서 비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포스터의 사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경주의 고대 유적,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사진만 봐도 다양한 모습을 가진 나라 같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는 동안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한국이 뭐가 있다고 거기로 가는 거야? 진짜 학교가 미쳤나 봐.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브라이언,
근거 없는 얘기보다는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말했어요.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에단, 너 혹시 한국 덕후야? K-팝 좋아해? 브라이언이 비웃듯 물었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판단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서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크리스틴 선생님이 복도에 나타나셨어요. 무슨 토론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요? 브라이언이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어요. 메건이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선생님은 브라이언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제게로 시선을 옮기셨죠. 에단, 넌 어떻게 생각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선생님은 밝게 웃으셨습니다. 에단, 넌 중립적인 시각이 좋구나. 혹시 여행 후에 소감문을 써보는 건 어떨까? 내 관점이 흥미로울 것 같아. 브라이언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친구들도 따라갔죠.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남아 포스터의 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학여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 전체가 분주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복도마다 여행 준비물 리스트가 붙어 있고 모든 학생들이 짐 싸는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여행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찾아 읽고 있었어요. 역사책에서는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이 단기간에 가능했다는 게 놀라웠죠. 소피아가 옆자리에 앉으며 여행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챙겼다고 대답했어요. 소피아는 한국어 인사말 몇 개를 배우고 있다며 밝게 웃었죠. 소피아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이번 여행에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부러웠어요. 저는 아직도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최소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교실로 향하는 길에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 여행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부모님께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죠. 여행에 불참하면 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대화를 멈췄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브라이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짜 이번 여행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히 아직 모르겠지만 한국이 생각보다 흥미로운 나라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브라이언은 눈을 굴리며 한국은 그냥 K-팝과 김치밖에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느꼈죠. 말없이 교실로 향했습니다. 여행 전날 우리는 학교 강당에 모였어요. 크리스틴 선생님과 여행 인솔 교사들이 최종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에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는 당부와 함께 짐무게 제한, 비행기 내 행동 수칙, 현지 에티켓 등 다양한 안내가 이어졌죠. 강당 안은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체험이니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셨어요. 강당을 나오는 길에 제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들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따뜻하게 제안했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죠. 제니의 친절한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브라이언은 맨 뒷자리에 앉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구나.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공항에 도착하고 체크인과 보안 검색을 마쳤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브라이언이 갑자기 제 옆에 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3초 안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마침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브라이언이 눈살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투박하고 낙후된 시설을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당혹감이 느껴졌죠.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자동 안내 시스템이 영어와 한국어로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입국 심사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미국 공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던 기억과 달리 여기선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브라이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입국 심사관은 유창한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친절하게 웃으며 여권의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스템들이 눈에 띄었어요. 디지털 안내 스크린, 자동화된 카트 반납 시스템, 심지어 로봇 안내원까지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감탄하며 로봇과 사진을 찍기도 했죠. 우리 학교 기술 수업에서 배운 것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네요. 제니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전체에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항 와이파이가 불안정하거나 유료인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연결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작동했죠. 에단, 너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지? 소피아가 물었어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브라이언도 멀리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공항을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관광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 미나 씨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유창한 영어로 소개하며 서울로 향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도심으로 바뀌었어요.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나 씨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메가시티지만 도시 곳곳에 산과 공원, 한강이 있어 자연과 도시가 공존한다고 했죠. 첫 일정은 홍대 지역 탐방이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에 내리자 다양한 상점들과 카페, 거리 예술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나 씨는 이곳이 K-팝과 한국 젊은이 문화의 중심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도 슬쩍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거리의 다양한 패션과 음식 가게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사진을 찍는 것도 보였죠. 홍대 카페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에서 갑자기 전통 가옥들이 즐비한 골목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와, 이건 정말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하다.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동의했어요.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가까이 공존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매력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첫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고궁의 웅장한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크리스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은 어때요? 반 친구들의 대답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심지어 브라이언도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마친 후 서울 지하철을 타보는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미나 씨는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효율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플랫폼과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죠.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고 미나 씨가 설명했어요. 전자교통카드를 받아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냉방도 잘 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지하철 안에서도 휴대폰이 끊김없이 잘 작동한다는 점이었죠. 우린 학교 와이파이도 불안정한데 여기는 지하철에서도 터지네. 무심코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웃으며 동의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래. 브라이언도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통신이 끊기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영상 통화도 가능할 정도였죠. 지하철로 강남 지역에 도착해 현대적인 쇼핑몰과 사무실 건물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거리마다 카페가 즐비했고 각각 독특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디저트 카페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했죠. 한국의 카페 문화는 단순한 커피를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나 씨가 설명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카페에서 공부하고 회의하고 데이트하죠. 음료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무인 키오스크를 사용해 봤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카페의 인테리어도 세련되었고 와이파이는 물론 휴대폰 충전기까지 각 테이블마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미나 씨는 우리를 한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메뉴판을 보며 망설이고 있을 때 제니가 추천해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야채들이 올려진 밥이 나왔고 미나 씨는 모든 재료를 잘 섞어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에 놀랐어요. 매콤하면서도 신선한 야채의 아삭함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생각했죠. 테이블 건너편에서 브라이언도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심쩍어 하다가 점점 속도를 내며 먹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치즈 불닭이라는 매운 라면을 시켰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계속 먹고 있었죠. 생각보다 괜찮네. 브라이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후에는 편의점과 무인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편의점의 다양한 상품들과 도시락의 퀄리티에 모두가 놀랐어요.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죠. 무인 매장에서는 직원 없이 쇼핑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방식이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특유의 매콤한 맛과 구수함이 조화를 이루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소피아가 물었어요. 에단,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예상과 달라. 모든 게 너무 효율적이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정말 앞서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을 떠나 경주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의 속도와 안정감이 놀라웠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경주는 신라의 천년 수도였던 곳입니다. 한국의 폼페이라고도 불리죠. 미나 씨가 설명했어요. 2시간 남짓한 시간이 지나고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았어요.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고대 유적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불국사였습니다. 7세기에 지어진 이 사찰은 웅장한 돌계단과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미나 씨는 불국사의 석조 구조물들이 어떻게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와, 이게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년 된 건물도 역사적 유물로 대우받는데 여기선 1000년이 넘는 건축물들이 여전히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죠. 점심 후 방문한 천마총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신라 왕의 무덤인 이 거대한 흙, 언덕 속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고대 한국의 화려한 문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관의 정교함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죠. 이런 세밀한 작업을 그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브라이언도 유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그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더 이상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죠. 오후에는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는 영어 수업에 참여해 한국 아이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어나서 환영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밝은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비해온 미국 문화 소개와 간단한 게임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의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교실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죠. 미국에선 보기 힘든 광경인데 브라이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한 작은 남학생이 제게 다가와 서툰 영어로 질문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 아이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예의 바르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교를 나오는 길에 크리스틴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경험은 어땠나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브라이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 아이가 직접 그려준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있었죠. 저녁 경주의 전통 한옥 숙소에 머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상을 적었습니다. 역사의 깊이와 사람들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나라.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곳이다. 그렇게 경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안 도시 부산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죠. 광안대교의 웅장한 모습과 활기찬 자갈치 시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여행의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막연한 편견과 지금 느끼는 감정은 확연히 달랐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해 마지막 저녁은 한강변 공원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나 씨는 우리를 한강변의 아름다운 전망대로 안내했어요. 석양에 물든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밤이니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크리스틴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우리는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말했죠. 저는 한국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니도 동의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뿌리에 대해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과 실제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크리스틴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에단, 너의 생각은 어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하려고 했죠. 한국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 속에 배울 게 정말 많았어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사람들의 예의와 배려였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종류의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브라이언이 입을 열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사실, 난 틀렸어.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작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 생각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 몰랐어. 특히 경주에서 본 역사적 유물들은 정말 놀라웠어.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브라이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브라이언이 계속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순수함과 예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미국에서는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야. 크리스틴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브라이언, 정말 진심 어린 소감이구나.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란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밤이 깊어가는 한강변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서울의 야경은 점점 더 아름답게 빛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불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제 시야를 넓히고 편견을 깨뜨리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친구들은 저마다 기념품을 고르느라 바빴어요. 저도 가족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과 한국 전통차를 구입했죠.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작은 태극 문양 책갈피를 하나 샀습니다. 비행기 안,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 특별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소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로튼 스쿨로 돌아온 첫날,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런치타임에 여러 친구들이 한국 여행에 대해 물었죠. 진짜 어땠어?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어?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 이상이었어. 특히 기술 수준이 놀라웠어.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엄청 빨랐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더라. 답했어요. 먹을 만한 음식은 있었어? 매건이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의외로 다양하고 맛있었어. 비빔밥이라는 건강식도 있고 매운 음식도 있고 브라이언은 치즈 불닭에 완전 빠졌더라. 말하며 웃었죠. 브라이언의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그 한국 여행을 못마땅해하던 브라이언이 제이크가 의아해했어요. 그때 브라이언이 카페테리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심지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모임에도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후속 수업 시간, 크리스틴 선생님은 소감문 발표를 부탁하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앞으로 나가 준비해온 소감문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특별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기술과 문화, 질서와 따뜻함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교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 경주의 역사적 유산,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다양한 경험을 나눴어요. 특히 초등학생들과의 만남을 상세히 이야기했죠.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진정한 배움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호기심과 존중으로 다가간다면 세상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소감문을 마치자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크리스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발표자는 브라이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편견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한국의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문화에 감명받았다고 말했죠. 발표가 끝난 후 브라이언이 다가와 말했어요. 에단, 내가 처음부터 열린 마음을 가졌던 게 정말 현명했던 것 같아. 난 너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 모두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이 배웠잖아.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내면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발견은 낯선 문화 속에서 발견한 공통된 인간성이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역사를 가졌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희망과 꿈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라 이해구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배운 것들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모든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성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진정 코리안 드림의 시대가 왔음을 믿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맛있는 음식들, 아름다운 풍경들,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소중한 교훈들. 앞으로 어떤 낯선 문화와 만나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열린 마음과 존중의 자세로 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여권 문제가 터지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이후 빗발치는 연락으로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유명 항공사 대표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윌리엄입니다. 15년 동안 대형 항공사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다녀봤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조종사 대기실에 앉아 다음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조종사 크레이그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 있더군요. 그는 곧바로 한국이 무비자 여행 순위에서 상위권이라는 뉴스를 보여주며 비웃었어요. 저도 한번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한국 여권 세계 무비자 입국 3위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국 여권이라고? 거기는 공산권 근처 아냐? 어떻게 저런 나라가 미국보다 순위가 높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크레이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편견이 묻어났죠.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잘 몰라서 뭐라 못하겠네. 사실 제 머릿속 한국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삼성과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였거든요. 어렴풋이 올림픽도 개최했던 것 같고 전쟁이 있었던 나라. 그 정도였어요. 그때 다른 조종사 마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한국이 완전한 후진국이었으며 서울의 위치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의 말에 힘입어 크레이그는 계속해서 한국을 조롱했어요. 저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죠. 세계는 넓고 모르는 것은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크레이그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말이죠. 저는 없다고 노선에 배정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레이그는 그것이 운이 좋은 일이라며 아시아는 비행시간도 길고 현지 음식도 이상하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세계 3위 여권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을까?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사는 아시아 노선을 자주 타는 조종사였죠. 그녀는 직접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이 좁은 생각이라고 지적했어요. 크레이그는 곧바로 리사를 비꼬았고 리사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세계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볼까 생각했지만 곧 다음 비행 준비를 해야 했기에 그냥 접었어요. 어쩌면 언젠가 직접 가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인천행 비행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이 말이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유럽 노선만 담당하다가 갑자기 아시아 장거리 비행이라니요. 마침 동아시아 노선 전문 조종사 2명이 갑자기 휴가를 내면서 저에게 기회가 왔다죠. 항공 스케줄 관리자인 헬렌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음 주 인천행 비행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 비행이 그린기 없는 노선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갑자기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책임져야 한다니. 마음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일었어요. 모르는 공항, 낯선 관제탑 직원들과의 소통, 한국의 비행 규정. 모든 것이 새롭고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거절하면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헬렌에게 수락 의사를 전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크레이그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인천행 비행을 맡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하자 크레이그는 코웃음을 치며 또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듯이 아시아 국가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뭐? 거기는 공항도 엉망일걸? 아마 뉴욕이랑 비교도 안 될 거야. 그리고 뭐 먹을 건데? 다 맵고 이상한 것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에서 호기심이 솟아올랐죠. 모두가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나라, 직접 가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가 항상 그렇게 혐오하는 곳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심 그가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천공항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사진만 보아도 꽤 현대적인 공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실제는 다를 수 있겠죠.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려다 그만 잠들고 말았어요. 꿈에서는 미지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천행 루트, 공항 정보, 기상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모두가, 특히 크레이그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곳일까?
아니면 크게 다를까? 직접 가보면 알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어쩌면 이 비행이 제 선입견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 전날 오랜 친구인 제임스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전 세계를 누비는 사업가였습니다. 한국행 비행에 대해 언급하자 제임스의 반응이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인천? 괜찮은 곳이야. 공항도 깔끔하고. 크레이그와 다른 반응에 내심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임스는 비즈니스로 몇 번 방문했었다며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을 위해 뉴욕 JFK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행 보잉 787의 기장을 맡게 되었죠.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줄을 서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많은 이들이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크레이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이 지연되어 잠시 들렀다고 했어요. 이게 내 승객들이구나. 조용해 보이네? 크레이그가 한국인 승객들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응, 꽤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크레이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저런 척하는 거야. 실상은 다르다니까. 비행 중에 보면 알 거야. 다들 와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뭔가 바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할게. 선입견은 그만두지 그래. 내가 돌아와서 내 말이 맞다고 할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크레이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승무원들과 함께 최종 비행 준비를 마치고 승객 탑승을 시작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조용히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주로 떠들고 뛰어다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부모는 정중하게 승무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을 환영하고 비행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된 안내문도 읽었죠. 발음이 서툴렀지만 한국인 승객들이 호의적인 미소로 반응했어요. 탑승이 끝나고 이륙 준비를 하면서 크레이그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인들이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은 정반대였어요. 승무원 캐런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승객들이 평소보다 조용하네요. 탑승도 순조롭고요. 비행이 시작되고 첫 2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자 한국인 승객들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승무원들에게 늘 감사 인사를 했고 대부분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유지했습니다. 한 미국인 승객이 화장실 문제로 화를 내는 상황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인 승객 한 명은 승무원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시간 비행 후 저는 잠시 조종석을 부조종사에게 맡기고 기내를 둘러보았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한국인 사업가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뉴욕에서 사업 미팅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또렷한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종석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크레이그가 틀렸어. 이 사람들은 전혀 그가 묘사한 것과 같지 않아. 직접 보고 판단하길 잘했어.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탑승객들의 모습만 봐도 그들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랜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은 명확했고 영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전경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착륙 허가를 받고 천천히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착륙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어요. 활주로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착륙 후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넓고 정돈된 활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든 절차를 마치고 비행 승무원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의 현대적인 건물, 반짝이는 바닥, 세련된 디자인의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JFK 국제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로봇 안내원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부에 작은 정원과 문화체험 공간까지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어 줄을 거의 서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얼굴 스캔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의 입국 심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외국인 승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공항 맞아요? 호텔 같은데.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찾는 곳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짐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디지털 신고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깨끗한 공기와 정돈된 교통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질서정연했고 공항 철도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크레이그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면서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넓은 도로, 깔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안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크레이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 내가 말한 것과 전혀 달라. 여기는 정말 놀라운 곳이야. 그렇게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저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한국인 승객이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그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지문을 찍은 뒤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저도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지문을 등록한 뒤 얼굴 인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어요. 담당 직원이 와서 여권을 다시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약 10분 정도 소요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여권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전자여권의 보안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신속한 입국 절차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였네. 크레이그와 다른 동료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폄하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 다른 외국인 조종사와 마주쳤습니다. 캐나다인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인천 노선을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와봤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네, 첫 방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어요. 다들 그래요. 특히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17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뉴욕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편견이죠. 많은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해서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클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한국 여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세계 3위라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여권은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무비자로 갈 수 있죠. 한국이 이룩한 외교적 성과와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의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한국과의 신뢰와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내일은 도시를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철도역으로 향하면서 다시 한번 인천공항의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기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은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니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로 갈아타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역시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충전 포트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시내에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궁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디지털 기술이 생활에 깊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식당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을 사용했고 결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어요. 오후에는 대형 전자상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기술 제품들을 구경하면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실감했어요. 몇몇 제품은 아직 미국에 출시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크레이그가 생각났어요. 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때, 그곳 지옥이지?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던 한국은 여기 없어, 크레이그.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어. 크레이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돌려 호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여주었어요. 저게 후진국처럼 보여? 공항부터 교통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까지 모든 게 최첨단이야.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라. 크레이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사진만 보면 꽤 인상적인데. 하지만 실제로 살기엔 어떨지 모르잖아. 그래, 물론 모든 곳에 장단점이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은 절대 아니야. 와서 직접 봐봐.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특별히 한국 여권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를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외교부 산하 여권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여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몇 개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경제 발전, 국제 신뢰도 향상,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모두 기여했습니다. 박물관의 한 섹션에서는 한국 전자여권의 보안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생체인식 칩, 홀로그램, 특수 잉크, 미세문자 등 최첨단 보안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우수성이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높인 주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여권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우리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보안 기준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면서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과의 위상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외교적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박물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한국인 외교관 출신 은퇴자와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권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행동,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이 모두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여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국민들의 노력, 경제 발전,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력한 신뢰를 구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크레이그와 같은 동료들이 가진 편견이 얼마나 부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권 하나를 통해 한국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야. 그 나라의 명예 그 자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여권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저는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항 근처 전망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활주로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륙과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관람할 수 있는 명소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조종사로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넓은 유리창 너머로 인천공항의 광활한 모습이 펼쳐졌어요. 활주로에서는 여러 항공사의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모든 감정이 밀려왔어요. 전망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한국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부모와 두 아이로 구성된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여권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가 그려진 여권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비행기를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큰 아이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 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제가 조종사라고 말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면서 저는 그들의 여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여권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세계 3위라면서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이 작은 책 한 권에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여권이란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아니라 한국가의 위상과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통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다시 전망대 창가로 돌아와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저도 그 비행기 중 하나를 조종해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크레이그와 다른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단순히 너희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전망대를 떠나기 전 창밖으로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태극 문양이 그려진 기체가 햇살에 반짝이며 구름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한국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다시 한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4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을 뜨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알게 됐다. 어떤 나라는 눈으로 보기 전까진 절대 알 수 없는 위대함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내게 그런 곳이었다. 이제 돌아가 진실을 말할 차례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둘러보며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선물도 샀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이륙 준비를 하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귀국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각과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